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bird won't sing, Mama's gonna buy you a diamond ring. 제1화 죽음의 발자국. 어릴 적 내가 살던 곳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마을과 평화롭게 지내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심하게 내리던 날 맞은편 마을의 한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상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상갓집에 도착해서 문상을 하고는 모두들 둘러앉아 돌아가신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에 그 어른은 슬리퍼를 신고 눈길을 걸어 산을 올라가 어느 널찍한 바위 위에 누운 채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을 평소 가까이에서 보아온 이웃집 아가씨는 돌아가신 그 어른이 평소 그 바위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하시더니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거기까지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곳이 워낙 험한 곳에다 눈까지 내려서 시신을 수습하는 데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험한 곳까지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가셨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가가는 도중에 우리 마을에서 함께 오신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노인네도 아니 돌아가실 거면 자식들 편하게 집에서나 돌아가실 일이지 어째 산 사람까지 고생을 시키고 그러시나. 그러자 복숭아나무집 어른께서 아직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면 쓰나 하고 핀잔을 주고는 평소 돌아가신 어른의 착실하고 바른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간이 지날 무렵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먼저 돌아가야겠다고 일어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밤나무집 아저씨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집에 꼭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굳이 가겠다고 우겨대셨습니다. 그러자 밤나무집 아저씨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는 굳이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워낙 거세게 우기는 바람에 그럼 조심해서 가 있으라고 일러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로 떠나시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오다가 저는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돌아가신 어른의 영정이 살짝 웃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로 떠나는 그 아주머니의 등에 대고 비웃는 듯한 그 웃음. 저는 그 영정의 웃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밤중에 방 안에 걸린 사진들을 나를 보며 그렇게 웃지 않을까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도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런 헛것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 돌아와 잠잘 준비를 하고는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게 복만이 밤나무집 아줌마가 집에 없다는구만. 어서 좀 나와보게.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와 나에게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이르시고는 이웃집 아저씨와 밤나무집으로 가셨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마도 새벽이 다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혀를 끌끌 차시며 지친 얼굴로 들어오셔서는 그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무슨 영문인지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덜 깬 잠에 비몽사몽해 아빠가 엄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밤나무집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아저씨 집으로 갔는데 아주머니가 집에 안 계셨답니다. 혹시 우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산에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집안을 여기저기 찾아보셨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분명 집에 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상갓집에 갈 때 입고 가신 옷이 방에 있었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셨으며 신고 가셨던 신발도 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리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아니 이 사람이 이 눈길에 슬리퍼를 신고 어딜 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주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아저씨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려 도움을 청했고 잠시 후 마을 어른들이 모여 함께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뒷뜰에서 이리로 와보시게 하는 외침이 들려가 보니 슬리퍼 발자국이 뒷뜰 담장 너머에 찍혀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슬리퍼 발자국을 따라 가보았답니다. 슬리퍼 발자국은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한참을 따라가다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흔히 눈 위에 끌린 자국을 좀 앞뒤로 남기는 게 마련인데 아주머니의 슬리퍼 발자국은 똑바로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군요. 슬리퍼 발자국은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높은 산 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험하고 눈 덮인 산길을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데 앞선 아저씨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바위 위에 있는 거 사람 아니야? 밤나무집 맞은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생고생해서 아주머니가 있는 바위로 갔더니 아주머니는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로 죽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슬리퍼 발자국은 거기까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아마도 그 어르신께서 아주머니의 시신만큼은 거두게 하신 거겠지 뭐. 입 조심해야겠어. 저는 나이가 든 지금도 한밤중에 가끔 어릴 적 그때의 이야기가 생각나면 방 안의 사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동생과 방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제2화 공포의 심부름. 제가 중학교 2학년 추석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고도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골짜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변 경치 하나만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산 아랫자락에 길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수지 제방에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TV 광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밤 12시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조금 안 된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의 가족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점심을 후다닥 해치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산으로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 동생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려가냐? 조심해서 놀고 오거라. 아참,
너 전에 자주 놀러갔던 동네 저수지 있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왜요? 제가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요즘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단다. 혹시 저수지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놀거라. 예. 저는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할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동생을 데리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파란 물빛이 너무나 고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속에서 내려다보니 꽃과 풀밭 그리고 저 아래로 흐르는 강물까지 정말 환상적으로 예뻤습니다. 동생도 독특 위에 깔린 풀밭 위에 꽃을 따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놀다가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 형제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게에 가서 정보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에 전기불이 나간 것입니다. 저는 돈과 손전등을 받아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저수지를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라 달빛이 워낙 밝아서 손전등은 필요가 없었지만 워낙 시골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는 동네이다 보니 밤에 외출할 때는 손전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걸어갔습니다. 약 7, 8분 정도 걸었을까요? 바로 그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큰 구름이 달빛에 달림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다니던 길이라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콧노래를 부르며 발로 박자를 맞추며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수지가 나왔습니다. 손전등의 저수지 물쪽을 비춰보니 출렁거리는 물결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수지 둑만 지나가면 가게가 있습니다. 신발에 닿는 풀밭의 감촉은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감촉을 느끼며 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밭을 헤치는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뒷머리가 삐죽하고 서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면서 뒤쪽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슥슥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에서 가까이 쓱쓱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슥슥 하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소리는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뒷목이 뻣뻣해진 순간 얘 어디 가니? 나도 데려가 하는 목이 쉬어 타들어가는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발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대고 얘 어디 가니? 나도 데려가 하고 속삭였습니다. 타들어가는 그 목소리는 제 귓가에 무섭고 파고드는가 싶더니 혓바닥 같은 것이 제 귓볼에 닿았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감촉은 무슨 썩은 냄새까지 풍기면서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은 찰나 제가 들고 있던 손전등이 등 뒤에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손전등의 빛은 닿은 거기에는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하고 하얀 얼굴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나지 않은 데다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허연 눈알을 굴리고 입을 딱딱거리며 어디가 나도 데려가 하면서 시커먼 팔을 나에게 뻗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전등을 내팽겨치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죽어라 하고 달렸습니다. 눈을 꼭 감고 계속 달렸습니다. 저 멀리서 어디가 나도 데려가 하는 소리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빙 둘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너 혹시 저수지 쪽으로 간 거 아니야? 하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자 아니 이놈아 저수지 쪽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할미가 거기는 얼마 전에 저수지에 빠져 죽은 그 귀신이 나온단 말이야.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사시는 동네 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더라도 밤에 그 저수지는 가지 마세요.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만 거기에 정말 귀신이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긴 말이죠. 제3화 흔들리는 여자.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그냥 재미로만 읽으시죠? 하지만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모두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듣고 이야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귀신 이야기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는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기는 하지만 도시에서 멀지 않고 버스도 다녔으며 가게도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시골이다 보니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다리 바로 앞에 있었고 버스를 타면 곧바로 다리로 진입해 다리 건너편에 있는 효자각을 지나 약 20분 정도를 달려야 학교에 도착합니다. 효자각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정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정류장엔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불더니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먼지를 피하려고 다리 건너에 효자각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효자각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서 뭔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에 종이나 천 조각이 날려 걸렸다 보다 하고 생각하며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다시 난데없이 바람이 쌩하고 불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다시 바람을 피하려고 효자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효자각 옆에 있는 소나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목을 매달고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싶어 고개를 빼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렷하게 여자의 시체가 목을 매단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겁이 나서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마구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숨 넘어갈 것처럼 부르니 소리에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시다 말고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효자각 있잖아요. 거기 소나무에 여자가 목을 매달려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니 내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니 하시며 엉뚱한 듯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엄마 손을 끌며 빨리요 빨리 와보시라니까요 하고 엄마 손을 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니 친구 2명이 학교에 가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각 옆에 있는 소나무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원 녀석하고는 어서 학교나 다녀와 이놈아 하시며 꿀밤을 한 대 먹이시고는 음식점 쪽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소나무에 걸려있던 그 여자만 생각하면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효자각 근처에는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음식점을 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가져다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효자각 근처에서 무엇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니?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내 눈을 틀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내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고는 비빔밥을 주문하셨습니다. 비빔밥을 다 드신 아주머니는 엄마를 찾으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많지? 그러더니 효자가 큰 소나무에 소복 입은 여자가 목을 매다고 죽었는데 그 귀신 때문에 이 동네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난 다 보인다니까. 이 동네에도 분명 본 사람이 있을 텐데 하시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또 얼마나 강렬한지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번에 제가 효자각 옆 소나무를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한 일을 생각해내시고는 동네 어른들과 상의하여 그 아주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효자각 근처에 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동네 총각들이 장가를 가게 되는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쯤이었나요? 어느 날 동네 총각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다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셔서 한참이나 동네를 돌아보시더니 지난번에 판 우물에 물을 빼고 다 들어가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우물 바닥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더랍니다. 아주머니는 누군가 우물에 빠뜨려 우물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무당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릴 적 겪은 일이라 그 소나무에 목매달은 죽은 처녀가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우물을 판 것이 왜 원한을 풀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 누가 우물에 바위를 넣었는지 등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라 부모님이 동네 어른들과 시시하셨을 것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온 지 오래된 지금도 어릴 적의 그 일이 생각하면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제사와 새끼손가락. 저는 체육학과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체육학과 학생들은 합숙 훈련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공기가 맑고 체력 훈련에 좋은 곳에 찾아다니다 보니 가끔은 인적이 드문 곳에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가끔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배들은 장난이나 뭘 잘 몰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원인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귀신 이야기다 하면 별로 무섭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여름 학습 훈련 때는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개별 훈련에 지친 우리는 선후배들이 모여 합숙 훈련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합숙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함께 어울려 노는 기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들 신이 나 있었습니다. 고되지만 보람찬 훈련 일정이 끝난 저녁, 훈련 대장은 공식 훈련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합숙 훈련의 꿀맛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잔씩 돌아가는 술잔 속에서 동료애도 싹트고 선후배 사이의 우애도 돈독해지는 법입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돌아갈 즈음 선배 하나가 재밌는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인 즉 각자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재밌겠다고 말하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귀신의 복수라든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복수라든지 바위에 눌린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분위기가 지겨워지려는 순간 맨 처음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던 선배가 주의를 집중시키더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배가 어느 날 꿈을 꾸시는데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선배를 못 본 척하던 할머니는 선배가 계속 묻자 그제서야 대답하셨습니다. 손가락. 그러고 보니 할머니의 오른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왠지 사명감이 생길 것이 생겨서 꼭 그 손가락을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선배는 열심히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손가락을 찾던 선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손가락을 찾고 있는데 정작 할머니 자신은 왠지 손가락을 찾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약간 짜증나려는 순간 마침 강 위에 흘러내려오는 손가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배는 너무나 기뻐서 새끼손가락을 할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더랍니다. 아니,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니 손가락을 받으시곤 어디론가 투덜투덜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에이 뭐야, 그게 다예요? 이야기가 싱겁게 끝나자 다들 선배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꿈 이야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며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배가 직접 겪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꿈을 꾼 것은 선배의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이와 똑같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선배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결국 2번이나 속이시는구나. 하나도 안 무섭네. 다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도 없이 입가에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잔씩 더 돌렸습니다. 흥이 깨진 우리는 선배가 따라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리를 대충 정리하고 이미 새벽이 되어버린 밤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익 기운도 적당히 올라온 저도 잠자리에 들어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늦게 잠에서 깬 저는 약간 찜찜한 기분으로 세수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들 세수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들이 있는 무리로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네들도 그 꿈 꿨냐? 그랬더니 동기들은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어제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그 꿈을 꾸었나 봐. 그러니까 그 선배의 말대로 정말 모두가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사실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데 저기에서 할머니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손가락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간밤에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나 무서운 생각이 든 나머지 마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도망치다 보니 패스트푸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숨을 돌리며 햄버거 하나를 시켰는데 그 햄버거를 베어보는 순간 손가락이 나와서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차 속에서 모두들 각자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를 만나서 무엇을 찾는지 물어보고 손가락을 찾는다는 부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처럼 그 강물에서 찾았다는 사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초인종 누르는 단추에 손가락이 달려있었다는 사람, 볼펜을 꺼내려고 필통을 여는 순간 거기에 손가락이 나왔다는 사람 등등 다양했습니다. 한참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1학년 후배 하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똑같은 꿈을 꾸기는 했는데 자기는 손가락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할머니께 도저히 손가락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오히려 너무나 좋아하면서 깔깔깔 웃더니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후배는 너무나 기분이 나빠 잠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 속이 메슬거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하나가 과일을 하나 던져주며 그런 건 있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고 약간은 황당한 경험을 하고 모두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나와 다른 때와 다름없이 훈련을 하다 친구를 만난다, 영화를 본다 하며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 한 녀석이 헐레벌떡 나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걔 있잖아. 누구? 아, 왜? 우리 학습 훈련 갔을 때 마지막 날 꿈에서 손가락을 못 찾았다고 울상짓던 그 후배. 걔가 뭐? 걔가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서 잘려져 버렸대. 어찌나 심하게 다쳤는지 봉합수술도 안 된다네. 뭔가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받으며 우리는 할 말을 잊고 서로만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이 책을 읽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쩌면 똑같은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런 꿈을 꿀 겁니다. 그러면 꼭 손가락을 찾아야 그러면 꼭 손가락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꿈속에서 손가락을 찾지 못한다면 그 꿈을 꾼 이후 어느 순간 당신의 손가락 하나를 그 할머니가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제5화 공포의 실습실. 의사가 되는 길은 아주 험난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체의 이름들을 외워야 하고 신체 구조를 구석구석 알아야 하며 사람이 걸리는 병을 알아야 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익혀야 하는 것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의대생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추억은 아무래도 해부학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의 사체를 직접 열어보고 각 부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는 일은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누님이 의대 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중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만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누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힘든 입시를 통과해 의대를 갔으면서도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걸까요? 다음은 그 누님에게서 어렵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누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눈에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 눈빛이 강렬했으며 나중에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것으로 보아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누님의 팀이 한창 해부 실습실에서 다른 팀을 물리치며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제가 나이를 제법 먹었기 때문에 누님이 대학을 다닐 때는 휴대폰도 물론 삐삐도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1학기 해부 실습 마지막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누님의 팀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체 하나를 해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님 팀에서는 누님과 가장 친한 친구분이 한 분 있었는데 성적이 가장 좋아서 누님 팀은 그 친구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실습을 통한 보고서는 한 학기의 성적이 걸린 중요한 것이어서 모두들 맡은 파트를 해부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열심히들 하는지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실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실습이 시작되었고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정신없이 실습에 매달리고 있는데 팀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끝냈다며 내일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만나 각자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먼저 실습실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나가고 그렇게 자기 파트를 마친 사람은 먼저 돌아가서 세미나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누님도 간신히 자신의 파트를 모두 끝내고 나가려는데 누님과 친한 그 친구분이 아직 다 끝내지 못하고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님은 친구분에게 어지간히 하고 가자 했는데 친구는 좀 더 하고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했답니다. 실습실을 둘러보니 저쪽 구석에서 팀원 한 명이 벽을 향해 실습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누님은 안심하며 그럼 내일 봐 하면서 실습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누님은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그 누님의 친구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빨리 와서 열어줘. 누님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답니다. 보통은 남의 집에 왔으면 문이 안 열려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님은 무슨 소리야 얼른 들어와 하고 소리치다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누님은 꿈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며칠에 걸린 실습에다 내일 세미나실에서 있을 발표 준비를 하느라 몸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세미나실 모두들 모여서 각자 발표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님의 친구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님이 얘들아 누구 못 봤니? 하고 물으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누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한 팀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어제 내가 나올 때 보니까 누구하고 너만 있던데 뭘 그래? 하지만 누님은 자신이 나올 때 분명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더니 다른 팀원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 어제 내가 끝나면서 4번째로 나왔는데 너네 셋밖에 없었어. 누님은 순간 뒷머리가 꼿꼿 세우며 어젯밤 꿈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데리고 실습실로 갔다고 합니다. 실습실에 문이 잠겨 있어서 수희 아저씨께 달려가 열쇠를 받고 다시 실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님은 그 순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답니다. 모든 시설물이 피가 묻은 채 어지럽게 내팽개져 있었고
문은 손자국도 선명하게 두드러져 있어 움푹움푹 들어간 곳이 수십 군데나 되어 있었으며 벽은 온통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붉은 자국이며 네 줄로 된 핏자국이 세로로 나 있었습니다. 필시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위아래로 내려 긁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누님 친구분은 문 앞에서 바로 쓰러져 죽어 있었고요. 과연 사인은 바다 출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손가락은 모두 길이가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문이 밖에서 잠겨서 시체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서워 누님 친구가 나오려고 발버둥치다 결국 죽고 말았다고 생각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친구분의 옷이 찢겨있고 얼굴이 온통 부어있는가 하면 몸에도 뭔가 긁혀있는 상처 등 꼭 누군가와 싸운 것 같은 흔적이 열렸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분의 시체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현장을 봉쇄한다. 실습실 내부를 감식한다느니 부산한 가운데 팀원들은 급히 누님의 친구 시체가 실려간 병원으로 가려고 실습실 건물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 나와갈 때쯤 팀원 중 한 명이 잠시 화장실을 들른다고 가더니 화장실 모퉁이에서 수희 아저씨가 청소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글쎄, 어제 그 실습용 시체 말야. 그거 옮기는데 실습실 앞에 한동안 꼼짝을 않더라고. 왠지 꺼림직하다 했더니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만 그래. 아니 그럼 그 사체 부신이라도 씌웠단 말씀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나저나 그 처자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고 그 달고 다른 손가락 좀 봐요. 글쎄 우리 같으면 살짝 손가락에 베이기만 해도 아파 죽었다고 난리를 칠 판인데 말이오. 제6화 성묘길. 어린 시절의 무서운 기억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그 일이 너무나 무서워서 몇 년 동안은 절대 산에 오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 4학년이니 때였을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추석을 새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에 엄마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요. 저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형제분들이 많아 오빠며 언니며 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빠들은 저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서로 저와 놀아주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답니다. 추석 전날 어른들은 무척이나 바쁘셨지만 우리 꼬맹이들은 할아버지 댁 앞 개울이며 개울 너머 들판이며 마구 뛰어다니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차례를 벌써 마치고 뒷정리까지 끝냈는지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침 먹고 성묘를 가야 한다면서 어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도 예쁘게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산소는 앞산 주용턱에 있었습니다. 산소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례 음식을 나누어 든 어른들도 조금은 버거워하시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묘를 따라간다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촌 오빠들과 할머니 댁에 있도록 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가보는 성묘라서 사촌 언니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산길로 따라갔는데 어찌나 가파른지 지금 생각하면 왜 거길 따라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저를 포함한 꼬맹이들은 누가 먼저 내려가나 내기라도 한 듯이 산 아래를 향해 뛰어내려갔습니다. 물론 저도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언니 오빠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물론 맥은 꼴찌임은 말할 나위도 없었지요.
한참을 내려가는데 언니 오빠들은 저만치 앞에 가고 어른들은 저만치 뒤에 오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던 저는 앞을 따라잡을까 뒤에는 어른들이 기다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얘 조심해서 가야지. 이리 와 언니가 손잡아 줄게. 앞에 간 줄 알았던 사촌 언니가 하나가 제가 내려온 길을 모퉁이를 돌아보니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저는 잘됐다 생각하면서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손을 잡은 순간 언니의 손이 얼음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손이 너무 차갑다 하면 제가 언니 손을 놓으려고 하자 언니는 손에 힘을 주며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아 끌며 산 아래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제 손이 너무나 차가워져 몸속까지 추워지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참, 언니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운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럴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막 뭐라고 하려던 찰나 아가, 할머니랑 같이 가자. 저 뒤에서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놓으며 나 먼저 갈게 하면서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오시는 어른들과 함께 산에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꼴찌래요 꼴찌래요 하면서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그 사촌 언니가 너 어디 있었니? 언니가 한참 찾았는데 하면서 제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 뭐? 누가 손이라도 잡아줬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대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언니가 같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삐졌구나.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사촌 언니에게 그때 혹시 나한테 장난을 친 건 아닌지 물어보다니 언니는 깜짝 놀라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넌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운 게 아니었구나. 난 그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데 동생 손 좀 안 잡아줬다고. 그럼 그 여잔 누구니?